강성건설 본사 65층 회장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문 앞에 강민우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강 건너편 언덕배기의 낡은 동네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주게. 강민우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등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조명호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염려 마십시오. 이미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 중입니다. 강민우 회장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책상 위에는 금호동 미래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고 쓰인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프로젝트보다 중요한 사업이야. 강민우 회장이 서류철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오래된 동네의 항공 사진과 그 위에 겹쳐진 미래형 도시의 청사진이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프로젝트니까요. 조명호 비서실장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단순히 마지막이라서가 아니야. 강민우 회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젊었을 때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이기도 해. 조명호 비서실장의 눈이 살짝 커졌다. 정말요? 그런 개인적인 연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지. 하지만 자네에게는 말해두고 싶었어. 강민우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어린 소녀가 낡은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곳은 내 모든 아픔이 시작된 곳이야. 마지막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조명호 비서실장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이해합니다.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면 더욱 완벽하게 진행해야겠군요. 그래, 이번이 내 마지막 큰 사업이 될 거야. 강민우 회장은 창문 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은퇴 후에는 자네에게 회사를 맡길 생각이야. 조명호 비서실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저에게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자식이 없는 나로서는 20년 동안 함께 해온 자네가 가장 적임자지. 하지만 그 전에 이 프로젝트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고 싶어. 물론입니다. 철거 반대 주민들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 다음 주에 그쪽 주민대표와 만나는 자리도 잘 준비해주게. 네. 한미라라는 활동가가 주민들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꽤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잘 설득하겠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오래된 동네에는 그가 지우고 싶은 기억이 묻혀 있었다. 강성건설 마지막 프로젝트는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의 작별이기도 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금호동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주민센터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강민우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고향이었다. 많이 바뀌었군. 강민우 회장이 조명호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번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요. 조명호 비서실장이 회장의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대답했다. 주민센터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고향을 지키자, 쫓겨날 곳 없다. 강성건설은 떠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데. 강민우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괜찮습니다. 지휘대는 밖에만 있고 안에서는 대표들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주민센터 회의실로 들어서자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조명호 비서실장이 준비한 고급스러운 과일 바구니가 자리에 있었다. 이미 5명의 주민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그중 가장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한미라라고 합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입니다. 강민우 회장은 순간 그 여성의 눈빛에 시선을 빼앗겼다. 어딘가 낯익은 눈동자였다.
그는 순간적인 당혹감을 감추며 악수를 청했다. 강민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주민 대표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이곳에 첨단 주거단지를 건설하면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현거 주민들에게는 우선 입주권과 합리적인 보상을. 잠깐만요. 한미라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조명호 비서실장의 말을 끊었다. 이런 화려한 그림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실 생각이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사신 분들입니다. 이 좁은 골목길에는 우리의 역사와 기억이 깃들어 있어요. 강민우 회장은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한미라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 동네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재개발이 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결국 이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한미라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오래된 동네 축제 사진들, 주민들의 인터뷰 기록,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의 목록까지. 그녀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 지역의 보존 가치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 골목에서 김수영 시인이 살았고, 이 오래된 다방에서는 7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이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첨단 아파트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까? 강민우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이 동네는 단지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였지만 한미라의 눈에 비친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미라 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민우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이 동네와 인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곳에서 살았거든요. 한미라와 다른 주민 대표들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더 이해하셔야 할 텐데요. 한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발도 필요한 일입니다. 오래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죠. 두 사람의 팽팽한 시선이 교차했다. 강민우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미라의 눈동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무언가 아주 익숙한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회의가 한참 진행된 후 조명호 비서실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오랜 시간 논의하셨으니 간단히 다과라도 드시면서 쉬어가시죠. 조명호 실장이 분위기를 풀고자 휴식을 제안했다. 한미라를 비롯한 주민 대표들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폈다. 조명호 비서실장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고급 과일 바구니에 포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정성스럽게 씻어놓은 사과, 바나나, 청포도, 그리고 골드 키위를 접시에 담았다. 강민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미라의 열정적인 주장들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고 있었다. 이 동네는 그에게 지우고 싶은 기억의 장소였지만 미라의 말처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 한미라가 자리로 돌아오다 과일 접시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과일은 괜찮은데 키위만 빼주실 수 있을까요?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한미라는 곤란한 얼굴로 과일을 쳐다보며 얘기했다. 이 말에 창밖을 보고 있던 강민우 회장의 귀가 번쩍 열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미라를 바라보았다. 발진이 나고 호흡곤란도 오나요? 강민우 회장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한미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어떻게 아셨죠? 강민우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5살 된 딸이 키위를 먹고 온몸에 발진이 올라 호흡곤란을 일으켰던 그날의 기억. 제 딸도 키위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강민우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확히 같은 증상이었죠. 아, 한미라가 작게 대답했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재빨리 키위를 다른 접시로 옮겼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한미라가 미소 지었다. 강민우 회장은 한미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나이, 눈빛, 그리고 이제 키위 알레르기까지.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회장님, 조명호 비서실장이 그를 불렀다. 괜찮으십니까? 강민우 회장은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저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졌네요. 한미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도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끝났다. 강민우 회장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금호동을 떠나 서울 도심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과 달리 차 안은 묘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강민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그의 눈은 실제로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 시간을 두고 설득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조명호 비서실장은 회장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감지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한미라 씨, 그녀에 대해 더 알아봐 주게. 조명호 비서실장은 잠시 당황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께서 더 신경 쓰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강민우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과거,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해 알고 싶네. 조명호 비서실장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다. 어린 시절이요? 그게 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네. 강민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묻어 있었다. 특히 그녀가 말했던 보육원에 대한 기록, 그녀가 언제, 어떻게 미아로 발견되었는지 모든 것을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조명호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오랜 세월 회장을 모셔오며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차량은 강민우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 멈춰섰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강민우 회장에게 내일 일정을 간략히 설명했지만 회장은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고맙네. 강민우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넓은 저택 안으로 들어선 강민우 회장은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죽 앨범 하나와 낡은 서류철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강민우 회장은 앨범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진아, 강민우 회장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그는 서류철을 펼쳤다. 서류 맨 위에는 강수진 실종 사건이라고 적힌 경찰 보고서가 있었다. 강민우 회장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아내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 그가 딸을 찾기 위해 썼던 메모들, 모든 재산을 팔았던 영수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망 진단서.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지만 강민우 회장은 계속해서 오래된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딸의 의료 기록에 집중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키위 알레르기, 심각한 반응성 발진 및 호흡곤란 증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민우 회장은 마지막으로 딸의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지를 꺼내 들었다. 시간이 지나 얼굴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의 한미라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았다. 설마 강민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조명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까 부탁했던 한미라 씨에 관한 조사. 최대한 빨리 부탁하네. 내일 아침까지 필요해. 통화를 마친 강민우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강민우 회장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미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빛, 말투, 특히 키위 알레르기. 모든 것이 그의 기억 속 딸 수진과 겹쳐졌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랫동안 천장을 응시했다. 마침내 깊은 밤 그는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과거의 35세의 젊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당시 그는 작은 건설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겠다는 야망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내 지연과 딸 수진이었다. 화창한 봄날, 작은 빌라 근처 놀이터. 그는 벤치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주말이었지만 프로젝트 제안서를 마무리해야 했다. 5살배기 딸 수진이는 그의 근처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다. 멀리서 수진이 다가오며 말했다. 아빠, 저거 봐요. 내가 공주님 성을 만들었어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모래성을 가리켰다. 와, 우리 수진이 솜씨가 대단한데 강민우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수진이는 항상 창의적인 아이였다. 조금만 더 하면 다 완성돼요. 아빠는 계속 일하세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수진이는 어른스럽게 말했다. 강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서류에 집중했다. 숫자들을 검토하면서도 그는 수시로 고개를 들어 딸을 확인했다. 수진이는 열심히 모래성에 작은 꽃과 나뭇잎을 장식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서류에 몰두하느라 약 5분 정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중요한 계산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놀이터에는 수진이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싶었다. 혹은 다른 아이들과 놀러 갔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이상한 낌새를 느낀 그는 놀이터 주변을 뛰어다니며 수진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놀이터에 있던 다른 아이의 엄마가 다가왔다. 아까 검은 양복 입은 아저씨랑 같이 나가던데요. 아는 분 아니셨어요? 그 순간 강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쪽 골목으로요. 여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강민우는 미친 듯이 달렸다. 골목을 헤매고 주변 상점들을 뒤졌지만 수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경찰이 집에 들어왔다. 아내 지연은 수진이의 인형을 부여잡고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강민우는 경찰에게 수진이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 경찰이 막 떠나려는 순간 집 전화벨이 울렸다. 강민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다. 강민우 씨의 자택이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따님 수진이가 지금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강민우는 전화를 부여잡은 손이 떨렸다. 경찰관이 녹음 장치를 켰다. 돈이 필요합니다. 3억 원. 48시간 내로 준비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는 따님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수진이와 통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애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민우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잠시 침묵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분명 수진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만 듣고 전화는 끊겼다. 강민우는 아내와 함께 있는 재산을 다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몸값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빌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 48시간 동안 그들은 자지도 먹지도 않고 돈을 모았다.
경찰은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강민우는 유괴범에게 경찰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진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다고 판단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 강민우는 지시받은 대로 한강공원의 특정 벤치 아래 가방을 두었다.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기다렸다. 한 남자가 가방을 집어갔고 강민우는 그를 따라가며 소리쳤지만 그는 미리 준비된 오토바이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렇게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괴범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의 날들은 악몽과도 같았다. 강민우는 경찰과 함께 도시 곳곳을 뒤지며 수진이를 찾았다. 전단지를 붙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그 사이 아내 지연은 충격과 자책감에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다. 식사를 거부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결국 수진이가 사라진 지 3년 후 지연은 병상에 누웠다. 의사는 시민성 쇼크와 영양실조라고 진단했다. 강민우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다. 하지만 지연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 강민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웃는 법을 잊었고 오직 일과 성공만이 삶의 목표가 되었다. 작은 건설회사를 떠나 더 큰 회사로 이직했고 그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은 그를 빠르게 승진시켰다. 매년 수진이의 생일마다 그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집에서 촛불을 끄는 의식을 치렀다. 경찰의 수사는 점점 소원해졌고 그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사설 탐정들도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이를 찾을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딸은 영원히 5살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수진아. 강민우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옆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아직도 책상 위에는 수진이의 사진과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손으로 한미라의 사진과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한미라, 그녀가 정말 내 딸 수진이라면. 강민우 회장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서울 도심을 바라보았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아침이 밝았다. 아침 햇살이 강민우 회장의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렸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두터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작업한 흔적이 역력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한미라 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서 집무실 한가운데 놓인 원형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그 옆에 앉아 서류들을 정돈했다. 의외로 많은 정보가 있더군요. 조명호 비서실장이 첫 페이지를 펼쳤다. 한미라, 현재 35세,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이자 지역활동가, 환경단체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강민우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과거 기록은? 강민우 회장이 물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다른 페이지를 꺼냈다. 한미라 씨는 미아로 발견되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발견 시점은 1993년 4월 20일. 당시 추적 나이 약 5살. 강민우 회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급히 자신의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내 펼쳤다. 수진이가 유괴된 날짜는 1993년 4월 15일이었다. 발견 장소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놀이터. 당시 기록에 따르면 가벼운 탈수 상태였으며 의류는 더럽고 해진 상태였으나 부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신원 확인은?
경찰 수사는 강민우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조명우 비서실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통상적인 미아 발견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진원 확인에 실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책상을 꽉 움켜쥐었다. 보육원 기록은 천안의 세빛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이름은 당시 보육원 원장이 지어준 것으로 미는 미아에서 라는 라운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조명우 비서실장은 보육원 입소 당시의 사진을 꺼냈다. 검은 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어린 소녀였다. 강민우 회장은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의 딸 수진과 너무 닮아 있었다. 입소 당시 건강검진 기록은 더 자세히 볼 수 없으나 기록이 불완전하고 초기 상담 기록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조명우 비서실장이 설명했다. 17세 때 보육원을 떠나 독립했으며 이후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위 알레르기에 대한 기록도 있어. 강민우 회장이 물었다. 네. 건강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조명우 비서실장이 의료 차트를 펼쳤다. 입소 직후 건강검진에서 키위 알레르기가 확인되었고 발진과 호흡곤란 증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서류를 넘겨보다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명호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본 한미라가 내 딸일 수 있어. 알레르기, 눈빛, 나이, 그리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것까지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어. 만약 미라가 내 딸이라면 그곳을 철거할 수 없어. 강민우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딸이 그렇게 지키는 곳이라면 나도 지켜야 한다네. 조명우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의 따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돕겠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강민우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확실히 해야겠지. 미라의 DNA 샘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명우 비서실장이 대답했다. 한미라 씨와의 다음 미팅을 주선해서 음료수 잔이나 물병 등을 수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잠시 망설였다. 법적으로 조금 회색 지대이긴 하지만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의 컵을 확보한다든가 머리카락 같은 것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하게. 강민우 회장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설 연구소를 통해 검사하겠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명호야,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해. 이사회나 다른 임원들에게도 알리지 말게. 물론입니다. 철저히 비밀로 하겠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다시 수진이의 옛 사진과 한미라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다. 30년간 꺼내보지 않았던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민우 회장의 지시가 떨어진 지 하루 후 조명호 비서실장은 한미라의 DNA 샘플 수집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가 매일 아침 들르는 카페를 미리 조사해 둔 상태였다. 그날 아침 조명호 비서실장은 한미라가 자주 들르는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용한 컵과 냅킨을 조심스럽게 수집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완벽한 작전이었다. 그 후 강민우 회장의 구강세포도 채취했다. 이 샘플들은 서울의 유명한 유전자 검사 전문 연구소로 보내됐습니다. 신속 검사를 요청했으니 오늘 저녁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조명호 비서실장은 그날 오전 직접 연구소를 방문해 샘플을 전달했다. 강민우 회장은 그날 하루를 고문처럼 보냈다. 회의 중에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고 중요한 보고서도 집중해서 읽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미라와 DNA 검사 결과로 가득 차 있었다. 30년간 잃어버린 딸에 대한 희망이
이제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오후 6시 회장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강민우 회장은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을 켰다. 명호인가? 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명호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우 회장은 등 뒤 창문을 바라보던 자세에서 천천히 돌아섰다. 들어오게. 몇 분 후 조명호 비서실장이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묵묵히 봉투를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직접 열어보겠네. 강민우 회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봉투를 뜯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단 한 장의 종이가 나왔다. 그 위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결론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일치하지 않음, 친자관계 가능성 0.001% 미만. 강민우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류를 내려놓은 그의 손이 떨렸다. 회장님, 조명호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괜찮네. 강민우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많은 희망을 품었군. 눈빛이 비슷하고 키위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나.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 알았으니 됐네. 30년 전 일이야. 내가 잠시 감상에 젖어 있었네. 그는 서류들을 모아 서랍에 다시 넣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집중해야겠군. 미라가 내 딸이 아니라면 그 동네를 정리하는 게 맞겠지. 예. 회장님, 한미라와 주민들 설득에 더 강경하게 나가게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프로젝트는 내 마지막 사업이라네.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해. 알겠습니다. 몇 가지 방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강민우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쉬게. 조명호 비서실장이 나간 후 강민우 회장은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서히 어둠에 잠기는 도시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도 잠시 피어올랐던 희망의 불씨가 꺼져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았다. 5살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내가 바보였구나, 수진아. 그가 중얼거렸다.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강민우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다. 이제 그는 다시 냉철한 기업인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강민우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갑작스러운 현장 방문을 지시했다. DNA 검사 결과 이후 그는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고 싶었다. 한미라와 직접 만나 더 빠른 협상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금호동 재개발 현장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소란이 귀에 들렸다. 좀 더 가까이 가보게. 강민우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차가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명확해졌다. 현장 한편에서 몇몇 사람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강민우 회장은 창문을 내렸다. 그 중심에 한미라가 있었다. 그녀는 3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조직폭력배처럼 보였다. 당장 이 현장에서 나가라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한미라를 위협했다. 합법적인 시위입니다. 당신들이 불법이에요. 한미라가 물러서지 않고 대항했다. 강민우 회장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현장에 가까워지자 상황은 더 심각했다. 한 남자가 한미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다. 이봐! 당신들! 뭐하는 짓인가? 강민우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조직 폭력배들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게. 그때 조직 폭력배 중 한 명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강민우 회장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저희는 그저 현장을 보호하는 현장을 보호한다고? 이게 보호하는 방식인가? 강민우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그때 한미라가 조폭에게 벗어나려고 하자 조폭 중 한 명이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한미라는 비계 파이프에 부딪혀 넘어졌다. 강민우 회장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한미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미라는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의 블라우스가 비계에 걸려 찢어졌고 갈비뼈 부근이 노출되었다. 그 순간 강민우 회장의 시선이 그녀의 피부에 새겨진 흉터에 고정되었다. 그건 분명했다. 일반적인 맹장 수술보다 위쪽에 위치한 특이한 형태의 수술 흉터였다. 강민우 회장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 흉터는 30년 전 수진이가 4살 때 맹장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의사가 일반적인 위치보다 위쪽을 절개했던 특이한 수술 흉터. 그는 한미라의 얼굴과 흉터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아요. 한미라가 말했다. 그녀는 옷을 다시 여미며 강민우 회장에게서 몸을 뺐다. 당신이 시킨 일 아닌가요? 이런 폭력으로 우리를 쫓아내려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네. 강민우 회장이 당황하여 말했지만 한미라는 불신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난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정신을 차린 강민우 회장은 건달들에게 돌아섰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너희들 당장 여기 무릎 꿇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다. 건달들은 겁에 질려 그의 지시에 따랐다. 누가 지시했지? 나는 이렇게 무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저급한 행동인가? 건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해! 마침내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저희는 조명호 실장님한테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민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조명호라고? 네. 조명호 실장이 이 지역 주민들, 특히 한미라라는 사람을 좀 겁주라고 하셨어요. 현장에서 몰아내라고. 강민우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20년간 믿고 의지했던 오른팔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그 눈앞에서 본 흉터였다. DNA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 흉터는 분명 수진이의 것과 동일했다. 강민우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금호동 현장에서 목격한 한미라의 수술 흉터와 조명호의 이름이 건달의 입에서 나왔던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언가 이상해. 그가 중얼거렸다. DNA 검사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그 흉터는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다. 평범한 맹장 수술 흉터가 아니었다. 딸 수진이 수술했던 의사는 특이하게 일반적인 위치보다 위쪽을 절개했고 그 독특한 위치의 흉터가 한미라에게 있었다. 단순한 우연일까? 그리고 조명호. 20년간 믿었던 오른팔이 그의 명령 없이 폭력배를 동원해 한미라를 위협했다. 도대체 왜? 강민우 회장은 책상으로 돌아가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는 조용히 사내 전화를 들어 감사실에 연락했다. 김도진 실장인가? 네, 회장님. 감사실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오늘 내 집무실로 와주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1시간 후 김도진 감사실장이 강민우 회장의 집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40대 초반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남자로 강성건설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했다. 과거 검찰 출신인 그는 강직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앉게, 김 실장. 강민우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김도진 감사실장이 물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네. 급비로 진행해야 할 일이야. 강민우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명호 비서실장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해 주게. 김도진 감사실장의 눈이 커졌다. 조명호 실장을요? 오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네. 강민우 회장은 금호동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명호가 내 허락도 없이 폭력배를 고용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더불어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주게. 특히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도. 알겠습니다. 김도진 감사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조명호 실장은 눈치가 빠르니까요. 자네만 믿네. 이 일은 나와 자네만 알아야 해. 감사실장이 떠난 후 강민우 회장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윤상철, 그의 은퇴한 옛 운전기사였다. 상철 씨, 오랜만이네. 강민우 회장이 말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윤상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다. 부탁할 일이 있어. 한미라라는 사람의 DNA 샘플을 채취해야 하네. 아주 은밀하게. 내가 그 사람의 사진과 지역에 대한 자료를 건네주겠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명호 실장이 있는데 왜 저에게? 윤상철이 물었다. 그 일은 나중에 설명하겠네. 일단 조명호 실장에게는 비밀로 해주게. 자네가 직접 해줬으면 하네. 그리고 내가 말한 연구소로 보내주면 돼. 강민우 회장은 미라의 주소와 일상 패턴을 윤상철에게 전달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회장에게 충성스러운 윤상철은 이런 일의 전문가였다. 다음 날 아침 윤상철은 그녀의 물병을 확보했다. 그는 즉시 강민우 회장이 지정한 제2의 연구소로 샘플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강남의 작은 사설 연구소였다. 한편 김도진 감사실장은 조명호의 뒷조사를 신중하게 시작했다. 그는 조명호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비밀리에 조사했고 특별히 금호동 프로젝트와 관련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지출 내역을 추적했다. 강민우 회장은 사흘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한미라의 흉터, 조명호의 배신, 그리고 이제 새로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30년 전 딸을 기다리던 그 시간처럼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윤상철이 강민우 회장의 자택으로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봉투가 들려 있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강민우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를 꺼내는 그의 손이 떨렸다. 눈으로 빠르게 결과를 훑던 강민우 회장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윤상철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완벽한 일치. 99.9999% 확률로 친자 관계 확인됨. 강민우 회장이 종이에 적힌 내용을 천천히 읽었다. 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그는 서재 창문으로 다가가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다. 30년. 그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발견됐다. 한미라가 바로 그의 딸 강수진이었다. 조명호가 초기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던 거야. 강민우 회장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왜? 윤상철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강민우 회장이 30년간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가족처럼 오랜 시간 함께해온 그였기에 강민우 회장의 감정을 이해했다. 내 딸이었어. 강민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한순간 감격에 젖어 있던 강민우 회장은 이내 또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럼 내 딸인 한미라를 조명호가 폭력배를 시켜 위협했다는 건가?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조명호는 왜 이런 짓을? 왜 DNA 결과를 조작하고 왜 한미라를 위협했을까? 그때 강민우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도진 감사실장이었다. 김 실장, 어떤 소식이라도 있나? 회장님, 굉장히 심각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조명호 실장이 금호동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밀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약 50억 원의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50억! 강민우 회장이 놀라움에 소리쳤다. 네, 금호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개발회사 측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호 실장이 현장에 조폭을 개입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말을 잃었다. 20년간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이 자신의 등 뒤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조명호가 자신의 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었다. 증거를 확보했나? 네, 충분합니다. 이메일, 통화 기록, 그리고 비밀 계좌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유효한 증거입니다. 고맙네, 김 실장. 강민우 회장이 말했다. 보고서를 내 자택으로 가져와 주게. 이 일은 여전히 급비로 부탁하네. 전화를 끄는 강민우 회장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딸을 찾은 기쁨, 조명호의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한미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뒤섞였다. 30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그 딸이 내가 철거하려는 동네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다니.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윤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민우 회장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다. 먼저 조명호를 처리해야겠어. 그리고 내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지.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강민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DNA 검사 결과였고 다른 하나는 조명호의 비리를 담은 감사보고서였다. 인터폰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조명호였다. 들여오게. 강민우 회장이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완벽한 자세, 그리고 항상 준비된 미소.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강민우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가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지난번 DNA 검사 결과 기억하나? 조명호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지만 그는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다. 네. 일치하지 않았죠. 회장님께서 매우 실망하셨었죠. 강민우 회장은 천천히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재검사를 했네. 그가 DNA 결과지를 조명호에게 밀어주었다. 이번엔 다른 연구소에서. 조명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조금 커졌다. 완벽한 일치. 99.9999% 확률로 친자관계 확인. 한미라가 내 딸 수진이라네. 조명호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읽혔다. 이제 나에게 설명할 차례일 것 같은데. 강민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왜 검사 결과를 조작했지? 왜 내 딸에게 폭력배를 보냈나? 조명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서서히 다른 감정이 번졌다. 그러다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회장님의 딸이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미래형 도시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강민우 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2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지 아십니까? 조명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회장님이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 저는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말없이 조명우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과거에 살아선 안 됩니다. 지금 이 회사가 더 중요합니다. 전 이 회사를 당신의 딸이 아닌 당신을 위해 지켜왔습니다. 조명우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위해 지켰다고? 강민우 회장이 서서히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네가 뒷돈을 받는다는 이 내용, 이것도 나를 위해 한 건가? 조명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다. 감사팀이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 입금 내역, 비밀 통화 기록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50억. 강민우 회장이 차분히 말했다. 그것도 단 6개월 만에. 강민우 회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군. 3년 전 부산 프로젝트. 5년 전 제주 리조트.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다. 자네는 계속해서 내 뒤통수를 쳐왔어. 조명호의 눈이 커졌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제 와서 그걸 뭐하러 파냅니까? 그가 소리쳤다. 회장님은 그저 서류만 검토하시고 사인만 하셨죠. 실제로 이 회사를 이끌어온 건 저였습니다. 그래서 내 딸까지 해치려 했나? 그 여자는 모든 걸 망칠 뻔했어요. 우리가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내가 받기로 한 돈을. 조명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해버렸음을 깨달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민우 회장이 말을 꺼냈다. 충분히 들었네. 강민우 회장이 고개를 저었다. 자네, 지금 당장 회사에서 나가게. 내일 아침에 감사팀과 경찰이 자네를 찾아갈 걸세. 조명호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 여자만 없었더라면! 그가 책상 위의 서류들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강민우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나가! 조명호는 분노에 찬 눈으로 강민우 회장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난 여기서 끝이 아니야. 강 회장.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게 많아. 그는 붉어진 얼굴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강민우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20년간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더 급한 것은 딸이었다. 그는 한미라를 찾아야 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이미 늦었다.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한미라를 찾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벽녘 뜻하지 않은 시간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장님, 김도진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실장의 목소리가 비상했다. 누군가 회사의 주요 서버에 접근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명호 실장의 짓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회장은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자료 백업은 했는가? 네. 다행히 제가 조사 과정에 필요한 증거를 별도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별도로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강민우 회장은 서둘러 정장을 챙겨 입었다. 회사로 가겠네. 그리고 그를 당장 찾아내.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부터 비상 상황이 감지되었다. 보안 담당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한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김도진 감사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조명호의 사무실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미리 준비된 듯한 문서 묶음이었다.
강민우 회장 정신상태 이상 및 경영권 박탈 제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미 이사회 멤버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도진 감사실장이 덧붙였다. 그는 회장님이 실종된 딸을 찾았다는 망상에 빠져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게 명령했다. 전 이사에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그리고 그 전에 조명호를 반드시 찾아내. 회사 전체를 수색했지만 조명호는 이미 건물을 빠져나간 후였다. 하지만 CCTV 영상에서 그는 자신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오전 10시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든 이사들이 참석했고 예외적으로 김도진 감사실장과 법무팀장도 배석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강민우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가 심각한 내부 배신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김도진 감사실장에게 눈짓했고 감사실장은 각 이사에게 증거 자료들을 배포했다. 조명호 비서실장이 지난 5년간 회사 자금 약 120억 원을 횡령했으며 금호동 프로젝트에서만 5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내 딸 강수진과 한미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조명호는 이 사실을 알고 초기 DNA 검사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내 딸을 폭력배로 위협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숙연해졌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법무팀 직원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조명호가 해외로 도주하려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조명호의 모든 직책 박탈과 법적 조치를 승인했다. 그리고 금호동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승인했다. 1시간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명호는 프랑스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중 체포되었다. 그의 가방에서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위조 여권이 발견되었다. 조명호의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회사를 뛰쳐나왔다. 머릿속은 한미라, 아니 수진이로 가득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에게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한미라의 집으로 향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대뜸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가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옆집 문이 열렸다. 누구 찾으세요? 노인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한미라 씨를 찾고 있습니다. 미라. 그 애는 없어요. 어제 급하게 짐을 싸들고 떠났어. 강민우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지 그렇게 떠나더라고. 요즘 계속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이 와서 위협하는 것 같던데 아마 겁이 났나 봐. 검은 양복의 남자들. 조명호가 보낸 사람들임이 분명했다. 감사합니다. 강민우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그 말을 들은 후 강민우 회장은 한미라의 거주지와 활동 공간을 모두 수소문했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대형 세단 뒷좌석에 무거운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금호동의 저녁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딸을 잃었을 때의 그 참담한 심정이 다시 그를 덮쳤다. 어렵게 찾은 딸을 또다시 놓친 것이다. 자택에 도착한 강민우 회장은 서재로 직행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수진의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는 한미라의 사진을 놓았다. 두 사진 속 인물의 눈매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번에는 꼭 찾아야 해. 그가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갔지만
강민우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거실을 서성이다 결국 윤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철 씨, 미안하네. 이런 시간에. 괜찮습니다. 회장님, 못 찾으셨습니까? 그래, 흔적조차 없어. 강민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어. 30년 전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하겠어.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이번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딸을 꼭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30년 전의 그때와는 달리 이제 그는 더 많은 자원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딸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색 열흘째 아직 한미라의 행방은 묘연했다. 강민우 회장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윤상철입니다. 한미라 씨가 자랐던 보육원 세빛보육원의 전 원장님을 찾아냈습니다. 강민우 회장의 지친 눈빛에 광채가 돌았다. 지금 어디 계신가? 천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미 연락드렸고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날 강민우 회장은 천안의 한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문을 연 이영숙 전 원장은 70대 중반의 연로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집은 여러 학생들의 감사패와 사진들로 가득했다. 들어오세요. 강 회장님. 이영숙 전 원장이 정중히 인사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미라가 당신의 딸이라니. 강민우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찾았는데 또 놓쳤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이영숙 전 원장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라가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를 잘 기억합니다. 5살 정도로 보였지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자신의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라는 행복했습니까? 강민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영숙 전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아이는 강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항상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죠. 하지만 동시에 버려졌다는 상처도 깊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닙니다. 유괴된 겁니다. 강민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입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영숙 전 원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라의 행방을 찾고 계시는군요. 이영숙 전 원장은 조용히 일어나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건 미라가 보육원에 있을 때의 사진들입니다. 강민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받았다. 어린 미라의 모습, 학창 시절의 미라, 그리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떠나는 미라까지. 그가 놓친 모든 시간들이 앨범 속에 담겨 있었다. 이영숙 전 원장이 말을 이었다. 미라는 매년 4월 20일이면 서울의 한 공원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강민우 회장의 시선이 번쩍 들렸다. 4월 20일이요? 그날은? 네, 그날이 맞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이 뭔가 특별하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은 수진이 유괴된 날과 가까운 날이었다. 강민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그날 공원에 가는지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영숙 전 원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죠. 왜 매년 그곳에 가니? 그랬더니 미라가 대답했어요. 그곳에 가면 언젠가 제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오실 것 같아서요. 강민우 회장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다. 어떤 공원인가요? 서울숲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미라가 처음 발견되었다고요. 강민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숲 근처의 공원. 그리고 4월 20일. 이제 그는 어디서 딸을 기다려야 할지 알았다. 이영숙 전 원장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미라를 찾으면 꼭 데려오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했는지 아시면 좋겠어요. 강민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에 돌아오면서 그는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은 4월 13일. 일주일 후면 그 운명의 날이 오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3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그가 제 시간에 딸을 만날 것이다. 4월 20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파랗게 빛났다. 강민우 회장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다 문득 손을 멈췄다. 오늘은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차림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30년 전 딸을 찾아 헤매던 젊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서울숲 근처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그는 천천히 공원으로 들어섰다. 벚꽃 몇 송이가 바람에 흩날렸다. 30년 전 딸과 함께 벚꽃놀이를 왔던 기억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공원을 천천히 거닐며 그는 모든 벤치를 살폈다. 오후가 저물어 가는데도 한미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민우 회장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오지 않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멀리서 걸어오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한미라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공원 가장자리 벤치에 홀로 앉았다. 푸른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그림 속 인물처럼 고요했다. 강민우 회장은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30년. 그는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라 씨,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제발 잠시만요. 강민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강민우 회장은 한미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65세의 대기업 회장이 젊은 활동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회장님, 무슨 짓을? 한미라는 당혹감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강민우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에 붉게 물들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건가요? 한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동네는 내게도 소중한 곳이야. 강민우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살던 동네고 내 아내와 내 딸이 함께 살던 곳이지. 난 그곳을 미래형 도시로 바꾸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과거의 아픔을 지우기 위한 내 이기적인 선택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동네를 위해 싸우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렸다. 저요? 하지만 한미라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강민우 회장은 천천히 가방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야. 너는 30년 전 내게서 사라진 내 딸 강수진이다. 한미라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려 사라질 듯 가늘었다. 강민우 회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과 병원 기록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4살 때 맹장 수술을 받은 기록이야. 일반적인 맹장 수술보다 조금 위쪽을 절개했던 특이한 수술이었지. 한미라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감쌌다. 그 자리에는 정확히 강민우 회장이 말한 위치에 흉터가 있었다. 그리고 키위, 넌 어릴 때부터 키위 알레르기가 있었어. 지금도 그렇지? 한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아시죠? 강민우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내가 5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졌어. 유괴범이 전화해서 몸값을 요구했어. 우리는 모든 재산을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결국 내 어머닌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난 30년간 널 찾아 헤맸단다. 한미라는 천천히 DNA 검사 결과를 열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99.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민우 회장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30년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 수진아,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떨렸다. 잘 지냈니?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내가 어디서 무사히 지내고 있길 기도했단다. 아빠가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한미라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30년간의 의문들, 자신이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한순간에 물밀듯 밀려왔다. 난 버려진 게 아니었군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강민우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수지는 고개를 들어 강민우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30년간의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아직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민우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린 천천히 알아가면 돼. 둘은 한동안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강민우 회장이 감정을 추스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재개발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고 싶어. 주민들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해보자. 그 동네는 이제 더 이상 내게 고통의 장소가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니까. 한미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인가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첫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앉아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30년의 시간은 쉽게 메워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다. 꽃샘 추위가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진 10월의 어느 날 금호동의 마을회관에는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벽에는 금호동 재생 프로젝트 주민 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지역 개발 계획이 담긴 도면과 모형이 놓여 있었다. 한미라, 이제는 강수진으로 점차 자신의 원래 이름에 익숙해지고 있는 그녀가 단상에 섰다.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전, 우리는 철거와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우리의 역사와 공동체를 지키면서도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시도입니다. 강수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의 뒤로는 강민우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 회장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딸의 발표를 자랑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발표를 마치자 주민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몇몇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자신들의 고향이, 추억이 담긴 동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컸다. 이어서 강민우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강성건설 대표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3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제가 딸을 잃고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저는 이 동네를 미워했고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딸을 다시 찾았고 이 동네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강성건설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철거가 아닌 함께 사는 재생을 약속드립니다. 행사가 끝나고 둘은 강수진의 작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의 성과를 정리했다.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 강민우 회장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강수진은 아직 어색하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발음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내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갖자.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믿어주셔서. 강민우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 꿈을 이루는 걸 돕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니?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5살 때의 사진,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 사진을 매일 보고 있어요.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지만. 강민우 회장은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네, 어머니는 널 정말 사랑했어. 내가 사라진 후에도 끝까지 널 기다렸지.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금호동의 저녁 풍경이 보였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사이로 새롭게 정비된 공원과 문화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30년의 공백을 모두 메우기에는 너무 짧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딸은 천천히 하루하루 서로를 알아가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금호동 마을 센터 앞의 작은 광장은 가을 햇살로 따스하게 물들어 있었다. 1년 전 철거 위기에 처했던 낡은 건물들은 이제 고풍스러운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광장 중앙에는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한 분수대가 설치되었고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강민우 회장과 강수진은 새롭게 단장된 마을센터에서 나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둘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사뭇 달랐다. 강민우 회장은 더 이상 권위적인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복장이었고 수진은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마지막 구역 리모델링도 잘 마무리됐네요. 수진이 말했다. 할머니들이 아직도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세요. 강민우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내가 그저 밀어붙였다면 이런 아름다운 공간은 탄생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들은 광장 가장자리 벤치에 앉았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음 주에 제 생일인데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요? 아버지? 강민우 회장의 눈이 순간 커졌다. 1년이 지났지만 수진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떨리게 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물론이지, 꼭 가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들은 나란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마을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